안녕하세요.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남들처럼 살고 있는 평범한 남성입니다. 저는 지금껏 사랑하는 사람을 아껴주고 귀하게만 여겨주면 배우자의 도리를 다하는 걸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은 작은 비밀 하나 없이 완벽한 부부인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은 착각에 불과했더군요. 지금은 모든 것이 해결되고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만 결혼 후 저희 부부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아내가 결혼 후에도 한동안 밝히지 않은 엄청난 비밀 때문에 시작이 됐죠. 너무나도 가여운 제 아내의 이야기를 썰맘 청취자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드려봅니다. 요즘 흔히들 금수저라는 말들을 많이 쓰죠. 전 금수저까지는 아니지만 제법 집안 사정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크게 사업을 하셔서 먹고 사는 일에는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 아내는 저희 집안과 완벽히 달랐습니다. 그 갸냘픈 몸으로 내 식구를 책임지고 있는 실질적인 가장이었죠. 처음 아내를 만나게 된 건 제가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던 사회 초년생 때였는데요. 저는 아버지와 같은 사업가가 아니라 평범한 회사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나름 이름이 있는 대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은 주말이면 회사에서 후원하고 있는 단체에 봉사활동을 장려했어요. 처음에는 회사 직원이 맡은 업무만 잘하면 되지 푹 쉬어야 할 주말에 봉사활동까지 해야 한다는 생각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신입사원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봉사활동이란 것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운명의 짝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녀는 앙상한 팔로 100여 분의 식사를 거뜬히 준비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설거지를 하는 것도 모자라 아이들과 맨땅에서 온몸에 흙투성이가 될 때까지 놀아주는 겁니다. 정말 진심으로 봉사를 한다는 게 제게도 느껴졌어요. 그래서인지 그녀를 볼 때면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오랫동안 그 모습을 눈에 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제게 그녀가 사랑으로 훅 들어왔습니다. 그녀를 봉사단체에서 만나게 된 후부터 저는 주말이 기다려졌고 언젠가부터는 설레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만 가득했던 봉사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조금이라도 그녀의 눈에 띄고 싶어서 말입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고 그 여자에게도 저의 존재가 각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서로 얼굴을 마주치면 인사도 나누고 짧은 농담도 주고받는 사이로 발전했죠. 안녕하세요. 아하하, 보시다시피 오늘도 온몸이 흙투성이네요. 지금 저한테 일부러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아니요. 뭐 그런 거라기보단 재밌어서 장난 좀 쳐봤어요. 그쪽 반응이 웃겨서. 그렇게 수개월을 인사만 나누며 지냈는데도 제 마음은 어느새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갖고 그 여자에게 제 마음을 덜컥 고백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제 기대와는 달리 보기 좋게 물을 먹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는 남자에겐 관심이 없다며 제 마음을 매몰차게 거절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그 사람에게 두 눈이 먼 저는 도저히 물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딱 2번만 데이트를 해달라고 부탁했죠. 저기,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건 알겠어요. 그래도 저랑 딱 2번만 만나주세요. 그래도 제가 싫으시면 더 이상 불편하게 하지 않을게요. 딱 2번만요. 거듭된 저의 애원에 그녀는 마지못해 저의 부탁을 받아줬어요. 이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사실 그녀도 제게 좀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그 마음이 커져버리는 게 겁이 났다는 겁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연애를 할 만큼 한가롭지 않다는 게 망설임의 이유였네요. 하지만 그녀는 결국 끈질긴 저의 구애에 2번의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마침내 저는 그 여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연애 1년 만에 부부의 인연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결혼은 현실이라고 했던가요? 달콤하고 행복하기만 한 신혼을 상상했던 저는 결혼 생활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마음과는 달리 아내가 작은 일 때문에 언성을 높이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그 시작은 저희가 결혼을 한 이후 처갓집의 집안 상황이 어려워지면서부터였어요. 아내는 결혼 전부터 자신은 결혼을 해도 맞벌이 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처갓집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버는 월급은 대부분 처갓집에 보내고 싶다는 거였죠. 제가 아내의 그런 마음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건 아닙니다. 당시 장인어른은 막일을 하고 계셨고, 장모님은 간간히 식당 일을 나가셨지만 상황이 녹록지는 않았어요. 더구나 한참 돈을 벌어야 할 처남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핑계로 다른 벌이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효심이 깊은 아내는 친정 식구들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아내는 제 눈치를 보며 친정을 돕고 싶다고 말했어요. 여보, 내가 버는 돈은 친정에 보내드려도 될까? 사실 그동안 내가 버는 돈으로 우리 가족들이 생활하다시피 했거든. 근데 내가 결혼했다고 생활비를 끊어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당신만 괜찮다면 당분간 친정을 돕고 싶어. 조심스럽게 묻는 아내에게 저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 2사람은 제가 벌어오는 월급으로도 충분하고, 제가 친정에 아내 대신 도움을 주겠다고 해도 손사래를 치며 거절할 아내의 모습이 뻔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자신의 행복보다 가족들의 생계를 걱정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아내의 모습이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정을 돕겠다는 아내의 의견을 수용한 거였어요. 하지만 2사람이 모여 한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니 경제적인 부분이 걸리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이번에 차를 바꿨다, 집을 넓혀 이사를 갔다 등등 배 아픈 소리만 들리는데, 전 처가를 돕느라 돈도 모으지 못하는 것 같아 슬슬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내에게 처갓집 돕는 일을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저 혼자 속을 끓이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씩 애둘러 물어보면 돌아오는 아내의 답변은 뻔했습니다. 여보, 처남은 취업할 생각은 없대? 공무원이 어려우면 일반에서 취직해도 될 텐데. 이제 처남도 나이가 있으니까 돈 벌어야 하잖아. 그래야 집 생활비도 보태고 하지. 걔가 학교 다닐 땐 정말 공부를 잘했거든. 그래서 그런지 공무원 시험에 미련이 남나 봐. 일단 자기가 각오한 게 있으니까 해보는 데까진 해보라고 해야지 뭐. 솔직히 처가를 생각하면 답답한 마음이 컸어요. 언제까지 딸한테 의지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재벌이라면 몰라도 저희도 가정을 꾸리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 아이라도 생긴다면 처가 지원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처가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거의 아내가 보내는 돈으로만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바뀌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저도 지치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그런 생각만 하는 제 자신을 되돌아보며, 처가 식구들도 가족인데 제가 너무 좀스럽게 구는 건 아닌가 하는 죄책감 같은 마음이 들기도 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말을 맞아 처갓집에 방문하게 되었죠. 누가 보면 공주님이라도 행차하신 듯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버선말로 뛰어나와 아내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휴, 너희들 왔니? 왜 이렇게 늦었어? 내가 니들 온다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우리 딸 맛있는 거 해주려고 오늘 새벽부터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 어서 이리 와서 앉아. 장모님은 한 상 가득 차려진 음식을 아내 앞으로만 잔뜩 놓고선 아내가 음식을 입으로 넣는 모습만 봐도 크게 기뻐하셨어요. 결혼 허락을 받으러 처갓집에 갔을 때도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르시다고 느꼈었는데 역시 두 분은 적응이 안 될 정도로 딸 사랑이 이별났습니다. 사위가 되고 나서도 서운한 감정까지도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렇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랑이 넘치는 모습은 보기 좋았고 아내가 고생해서 가족을 돕고 싶어하는 심정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희는 직장 때문에 서울에 살고 있었고 처갓집은 대전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좋아하는 아내는 결혼 후에도 한 달에 서너 번씩은 꼭 친정에 내려갔어요. 신혼이라서 그런진 몰라도 친정에 어쩌다 가는 건 몰라도 너무 자주 가는 모습이 썩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게다가 정기적으로 가기만 하면 양반이죠. 처가 식구들은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내를 호출했네요. 그럼 아내는 친정의 호출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아내는 늦은 시간이라도 혼자 고속버스를 타고서 대전에 내려갔죠. 밤 늦은 시간에 아내 혼자 대중교통을 타고 내려가는 게 신경이 쓰여서 제가 차로 데려다 줄 때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어깨 위에 올려진 책임감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겁기라도 한 걸까요? 아내는 처갓집에 다녀오면 크게 몸살이 걸리곤 했어요. 한번 앓기 시작하면 며칠을 힘들어할 만큼 호되게 병치레를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제 입장에선 아내가 처갓집에 갈 때마다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었네요. 그렇지만 부모님이 신경 쓰여서 그렇다는 아내의 마음을 모른 척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에게 온통 신경이 가 있는 아내가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던 저희 부부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 찾아왔어요. 그건 바로 아내의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알콩달콩 사는 신혼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지만 저와 아내를 닮은 아이를 낳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것도 제가 무척 꿈꿔왔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드디어 우리한테도 아이가 찾아온 거야. 정말 꿈만 같다. 당신 정말 고생했어. 이제부터는 움직이는 것도 조심하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만 해. 앞으로는 내가 더 신경 쓸게. 아내가 우리 아이를 품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모든 게 다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특히 임신 초기에는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저의 모든 관심사는 아내에게 맞춰져 있었어요. 먹는 거부터 시작해서 핸드폰 음량까지 아내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될 만한 일은 아예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밤새 잘 자던 아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나 배가 너무 아파. 뭐, 갑자기? 이리 좀 와봐. 아니, 배가 왜 이렇게 딱딱하지? 아무래도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다. 얼른 준비할게. 조금만 기다려, 여보. 제가 아내 배를 만져봐도 배가 딱딱한 게 확실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아내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갔어요. 아내를 진료한 의사 선생님은 산모가 자궁이 약해서 유산 위험이 있으니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는 무리하지 않고 조심하는 게 좋다며 입원을 권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의사 선생님과 저의 설득에도 입원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아무리 설득해도 아내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아내의 그런 태도가 실망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어요. 아내는 뱃속의 아이의 걱정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산모의 마음이 편안해야 아이도 건강하다고 하니까 억지로 입원을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내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러다 한바탕 소동이 있던 그날 오후, 아내에게 장모님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런데 아내는 전화를 끊자마자 처갓집에 내려갔다가 처갓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바로 다음날 출근을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내의 말에 뒷목을 잡았습니다. 병원이 불편해서 입원도 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갑자기 대전에 내려간다니요. 병원에서 유선 위험이 높아서 조심해야 한다고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처갓집에 가겠다고 하는 아내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당신 방금 병원에 다녀온 거 잊었어? 의사 선생님이 유산 위험이 있으니까 초기에는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하잖아. 근데 아픈 사람이 갑자기 무슨 처갓집에 가겠다고 고집을 피워. 정말 급한 일이면 오늘 말고 내일 같이 가는 걸로 해. 엄마가 급한 일이라고 와달라고 하잖아. 내가 가봐야 한다고. 혼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대체 왜 그러는 건데? 내가 진짜 당신 기분 상할까봐 이런 말까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당신처럼 친정에 자주 가는 사람이 어딨어. 가까운 것도 아니고 두어 시간이나 떨어진 곳에 있는데 누가 결혼하고 친정에 그렇게 자주 가냐고. 더군다나 이제 홀몸도 아닌데 뱃속에 아이 걱정은 하지 않는 거야? 당신은 남자여서 잘 몰라. 임신을 하고 나니까 친정 생각이 더 많이 난단 말이야. 엄마가 해준 밥도 먹고 싶고. 그보다 내가 엄마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엄마 얼굴이 얼마나 보고 싶은 줄 알기나 해. 오늘도 죽도록 배가 아파 보니까 내 머릿속엔 엄마 얼굴만 떠올랐다고. 몸 생각도 하지 않고 친정에 가겠다는 아내가 미워서 막 쏘아붙였는데 막상 아내가 엄마가 그립다는 말을 하니 할 말이 없었어요. 한편으론 제가 더욱더 세심하게 신경을 못 쓴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보, 며칠 전에는 내가 말을 심하게 한 것 같아. 내가 괜한 말을 해서 당신이 상처받았을까봐 걱정되더라고. 당신 말이 맞아. 갑자기 임신을 하면 엄마가 더 그리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생각이 짧았어. 아니야.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우리 이제는 결혼도 했고 나도 가정을 꾸렸는데 내가 너무 집에만 이별나게 구니까 당신이 화가 날 만도 해. 근데 이제 조금 더 있으면 당신 배도 나오고 몸도 무거워질 텐데 앞으로는 처갓집에 갈 때 당신 혼자서 말고 내가 같이 가는 게 어떨까? 당신이랑 시간만 잘 맞추면 함께 차로 가서 장인 장모님한테 인사도 드리고 하룻밤 자고 오는 방식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말이야. 아니야. 아직은 배도 안 나왔고 내가 조금 더 신경 써서 다니면 돼. 괜히 당신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또 우리 집에 매번 당신이랑 같이 내려오면 우리 부모님도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지면 그때 당신한테 얘기할게. 그때는 같이 가줘요. 홀몸도 아닌 아내가 서울에서 대전까지 먼 길을 혼자서 고속버스나 기차를 타고 다녀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함께 다니자고 제안했지만 아내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며 거절을 했습니다. 혼자 친정을 다녀오겠다는 아내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네요. 그래도 제 걱정과는 달리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잘 자리를 잡았고 병원에서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방심하지 말고 각별히 더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제 배도 어느 정도 나와서 몸도 무거워졌고 이제 슬슬 출산 준비를 위해 회사를 일찍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내는 결혼 전 약속과는 다르다며 펄쩍 뛰더니 출산하기 전날까지도 출근을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더군요. 그땐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아내가 우리 아기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회사를 다니려고 그래? 당신이 그렇게 쉬지 않고 몸을 움직이는데 뱃속에서 아이가 어떻게 편안하게 있을 수가 있겠어? 내 말이 틀려? 병원에서도 너무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안 좋다고 했잖아. 조금씩 운동을 해주는 게 오히려 좋다고 하는데 뭐가 어때서 그래? 그건 운동이고 당신이 하는 건 노동이잖아. 회사 일이 많아서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인데 무리가 오지 않겠냐고. 가만 보면 당신 정말 너무하는 것 같아. 저번에 병원에서 입원을 하라고 한 것도 그렇게 거절하더니 무슨 막달까지 회사를 다닌다고 고집을 피우는 거야. 그러다가 우리 아이 잘못된 일이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별일 없으니까 호들갑 좀 떨지 마. 암튼 나는 출산 전까지 무조건 회사 다닐 거야. 벌써 회사에도 그렇게 얘기해둬서 그냥 그만두기도 힘들어. 뭐? 출산 전까지 회사를 다닌다고? 당신 정말 나한테 의논 한마디 없이 이래도 돼? 당신 혹시 처갓집에 보내야 하는 돈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지? 내가 애 낳고 회사 그만두면 이젠 더 이상 도와드리지 못하잖아. 그래서 일할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일해서 보태드리고 싶어서 그래.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원말하면 뱃속에 있는 아이를 먼저 생각해야지. 그리고 솔직히 장인 장모님도 너무하신다. 어떻게 딸 배가 남산만큼 물렀는데 회사 그만두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냐고. 당신 딸 몸 약한 거 뻔냐 하시면서 말이야. 아니야. 엄마는 진작 그만두라고 하셨어. 우리 집에서 내가 어떤 딸인데. 내가 고집 부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는 사위한테 신세 지는 거 무척 부담스럽게 생각해. 알았어. 당신 말처럼 회사 조금 더 빨리 그만두는 일은 생각해 볼게.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한 것 같아. 미안해. 아내는 저와 한참을 말다툼을 벌인 후에야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고 며칠 뒤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그제야 자신과 아이를 돌보는 아내를 보며 안심이 되더군요. 또 제가 퇴근을 하면 저녁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아내의 모습에 좀처럼 느끼지 못했던 행복감도 들었습니다. 아내가 회사에 다닐 땐 워낙 야근을 많이 해서 제가 스스로 저녁을 챙겨 먹어야 하는 일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만삭의 아내에게 밥을 얻어먹는 게 좀 미안하긴 했지만 아내에게 따뜻한 밥상을 받아보는 것도 무척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출산 후 아이가 100일이 지나면 다시 회사에 나가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참에 아내가 회사에 나가지 않고 이대로 집에 주저앉아 전업주부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저 혼자만의 상상이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지다 보니 오히려 제가 장인 장모님 걱정이 되더라고요. 한 달에 몇 번씩은 처갓집 문턱이 닳도록 내려갔던 아내가 회사를 그만둔 후로는 발길을 또 끊는 것 같아서 더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아내를 대신해서 안부 전화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장모님은 안부 전화를 건 제게 한참 뜸을 들이더니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놓으셨습니다. 박서방, 실은 말이야. 효정이가 저번 달에 돈을 붙이고는 지금까지 깜깜무소식이야. 내가 임신한 딸한테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하필이면 자네 장인이 무릎이 아파서 내내 병원을 다녀야 하지 않나.
또 무릎이 불편하니 어디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말이지. 나도 이 양반 수발 드느라 일을 통 갈 수 없고. 아, 그러세요?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네요. 제가 먼저 챙겼어야 했는데. 장인어른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신 거요? 아, 저희가 언제 시간 내서 한번 내려갈게요. 아유, 그래. 효정이 배가 더 부르기 전에 한번 내려와. 근데 요즘 생활이 어려워서 우리 효정이 맛있는 거나 차려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 효정이 그것이 갑자기 생활비를 끊어버리는 바람에 여간 곤란한 게 아니라고. 아, 예, 장모님. 사실 그러지 않아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장모님은 괜찮으시다면 효정이가 보내드리던 생활비를 제가 대신 보내드려도 될까요? 전에 제가 효정이한테 말한 적이 있었는데 두 분이 불편해하실 거라면서 펄쩍 뛰더라고요. 그게 정말이야? 아, 나야. 사위가 그래준다면야 너무 고맙지. 아니, 근데 효정이 그것이 박서방한테 그렇게 말했단 거지? 내가 효정이 걔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 너 혼자 감당하기 힘들면 박서방한테 우리 집 좀 도와달라고 얘기해보라고 말이야. 내가 여러 차례 말했는데 효정이가 아주 칼같이 거절하더라고. 그래서 내심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 딸이라고 하나 있는 게 아주 인정머리 없단 생각이 들지 뭔가. 근데 자네가 이렇게 말을 해주니 내가 참 고마워. 아주 잘 생각했어. 처가 식구도 한 가족인데 사위가 도와주면 얼마나 보기가 좋은가? 아, 네, 장모님. 잘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저는 장모님과 통화를 끝내고 나서 당황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제가 알던 장모님이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기 때문입니다. 분명 누구보다도 딸을 아끼는 분인데 임신한 딸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용돈을 끊었다며 투덜대질 않나. 대신 제가 용돈을 드린다고 하니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모습이 영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동안 궁핍해진 살림에 많이 힘드셨나 보다 하고 조용히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장모님 계좌로 다달이 돈을 붙이게 되었고요. 그런데 장모님에게 용돈을 보내드린 지 한 두어 달쯤 됐을 겁니다. 장모님이 제게 전화를 걸어와서는 뜻밖의 말씀을 꺼내놓으시더라고요. 박서방, 내 말 오해하지 말고 듣게. 자네가 지금 보내주는 용돈에서 액수를 조금만 더 늘려줬으면 해서. 사실은 내가 아르바이트로 다니던 식당 일을 그만두게 되는 바람에 생활이 더 어려워지게 됐지 뭔가. 그래도 자네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니까 부모 용돈 좀 올려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어? 안 그래?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장모님. 일단 저 혼자서 결정하긴 어렵고 집에 가서 효정이랑 의논을 해보고 연락 다시 드릴게요.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처갓집에 돈을 보내드리기로 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용돈을 인상해달라는 말씀이 썩 달갑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장모님 전화를 받고 하루 종일 마음이 심란해 있었는데 문득 어떤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더라고요. 그건 바로 아내의 달라진 태도였습니다. 아내는 친정의 발길을 끄는 것도 모자라 부모님에게 연락도 잘하지 않고 오는 연락도 잘 받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전 그저 아내가 배가 불러서 만사가 귀찮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신의 친정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내드리지 못하는 게 마음에 걸려서 일부러 거리를 두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아차 싶더군요. 아마 아내는 저한테
친정을 돕고 싶다는 말도 못하고서 혼자 끙끙 앓았을 겁니다. 아내가 혼자서 그런 마음고생을 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전 곧바로 장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장모님에게 용돈을 더 보태서 보내드릴 테니 걱정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자 장모님은 크게 반색을 하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게 실수였다는 건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용돈을 인상해서 보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장인 장모님의 돈 요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나 핑계는 각양각색이었죠. 처남 신발을 사줘야 한다. 장인어른이 급체를 자주 해서 한약을 지어야 한다. 타고 다니시던 차량의 타이어를 교체할 시기가 됐다. 장모님은 마치 제가 ATM기라도 되는 듯이 크고 작은 지원을 요구하셨어요. 처음엔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돕곤 했는데 자꾸 반복되는 요구에 진절머리가 날 때도 있었죠. 그래서 일부러 연락을 받지 않기라도 하면 저희 회사에 찾아와 절 호출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 박서방,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내가 꼭 서울까지 올라와야겠어? 내가 이번에 친구들 모임에 입고 나갈 옷을 좀 장만해야 되는데 돈이 좀 모자라서 말이야. 박서방이 급한 대로 현금으로 좀 뽑아서 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가까운 은행이 어디에 있나? 네? 제가 회의 중이라서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장모님, 그렇다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용돈은 지난번에 드린 것 같은데.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그 김에 자네 회사로 찾아온 거야. 아, 그러게 왜 전화를 안 받고 그러나? 그리고 자네가 보내주는 용돈이 얼마나 된다 그래? 나 혼자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세 식구가 쓰다 보니 이래저래 남는 것도 없다니까. 하지만 장모님, 계속 이런 식으로 돈을 요구하시면 저도 무척 곤란합니다. 표정이 모르게 돈을 더 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이번에는 장모님이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드리긴 하겠지만 다음번부터는 새말비 말고는 따로 드리는 일은 어려울 것 같아요. 앞으로는 매달 붙이는 용돈만 드린다고 하자 기분이 상한 장모님이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처가도 한 식구라고 책임지겠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돈이 아까워진 거냐며 저를 몰아세우더군요.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정말 난감하고 창피했습니다. 전 이 일을 일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털어놓게 되었네요. 그런데 막상 대화를 나눠보니 아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더군요. 사실 전 아내 대신 처가에 용돈을 보내고 있다는 건 아내가 알고 있을 줄 알았어요. 제가 먼저 말하면 괜히 생색내는 것 같아서 일부러 이야기하지 않았었는데 아내는 그마저도 금시초문이라는 듯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기는 전혀 몰랐다면서 크게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그런 결정을 왜 당신 혼자서 해? 그리고 내가 우리 집 일은 알아서 해결한다고 했었는데 당신이 왜 나서냐고. 나를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건데 왜? 아니 여보, 난 그냥 당신이 용돈을 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대신 드린 것뿐이야. 아내의 날선 반응에 섭섭한 마음이 몰려오더군요. 처가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사위가 도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불같이 화를 내는 아내를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당신이 대체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건지 난 모르겠어. 난 당신 한편이자 장인 장모님 사위인데 부모님께 용돈 정도는 드릴 수 있는 거잖아. 당신도 은근히 걱정하는 눈치고 장모님도 나한테 노골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내가 모른 척 해야 하는 게 맞아? 서러운 마음에 따져 묻자 아내는 제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갑자기 친정에 다녀온다며 집을 나서더군요. 갑작스러운 아내의 행동에 저는 한참이나 아내가 나간 대문만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만삭의 아내를 혼자 보낸 게 마음에 걸려서 아내에게 수십 번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불쑥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 전 곧바로 처갓집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처갓집에 거의 도착할 무렵이었어요.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처음 보는 전화라서 의아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아보니 뜬금없이 대전의 어느 병원 응급실이라는 겁니다. 이효정 씨 보호자분 되시죠? 이효정 씨가 거리에 쓰러져 있다가 응급실로 실려오셨어요. 가족분이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제 아내가 쓰러져 있었다고요? 아니, 거기가 어딥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컴하고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왜 아내가 쓰러진 건지, 우리 애는 괜찮은 건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대체 처갓집에 간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저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며 응급실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다행히 처갓집으로 가던 길이라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있다는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었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효정 남편이라고 소리치며 응급실로 들어간 순간 갑자기 의사와 간호사들이 저를 막아서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곤 자기들끼리 눈짓으로 신호 같은 것을 보내더라고요. 저는 그들의 이상한 태도에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아내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건 아닌지, 그게 아니라면 혹시 이미 세상을 떠나버린 건 아닌지 불길한 예감이 절 사로잡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경찰들이 느닷없이 제 손목에 철커덕 수갑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더니 알 수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효정 씨 남편이시죠? 도대체 아내분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게다가 만삭이시던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제 아내가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말을 듣고 달려온 건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병원 연락받고 온 겁니다. 아무래도 아내분이 남편한테 폭력이나 학대를 당한 것 같다면서 말이에요. 뭐라고요? 폭력이요? 제가요. 저는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내가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왔을 뿐인데 제가 아내에게 무슨 폭력을 행사했다는 걸까요? 저는 경찰관이 하는 말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확실한 건 틀림없이 아내에겐 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었네요. 저 경찰관님, 일단 아내 얼굴을 봐야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내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전화를 받고 서울에서 곧장 달려왔다고요. 그러니까 우선 아내를 먼저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울부짖듯이 소리를 지르자 경찰관들이 난감해하며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응급실에서 나온 간호사가 이렇게 소리쳤어요. 여기 이효정 환자분 의식 돌아오셨어요. 이효정 환자 보호자분 어디 계세요? 전 그 말 듣자마자 경찰관을 뿌리치고 응급실로 달려들어갔죠. 그리고 아내의 충격적인 모습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두드려 맞은 건지 아내의 얼굴은 만신창이 그 자체였습니다. 두 눈덩이는 시커멓게 멍이 들고 부어서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더군요. 너무나 심각한 아내의 모습에 할 말을 잃고 얼어붙어 버렸어요. 그러자 의사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누구한테 맞은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조금만 운이 나빴으면 실명도 할 뻔했어요. 제가 맞은 환자분들을 많이 봤지만 환자분은 정말 심한 편입니다.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이럴 수는 없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오죽 심했으면 간호사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의사가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거겠습니까? 전 도대체 아내가 누구한테 이런 꼴을 당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고개를 돌린 아내가 저와 시선이 마주쳤고 절 보자마자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내에게 얼른 뛰어가 우는 아내를 꼭 끌어안아 주었어요. 여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당신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데? 도대체 누가 그랬어? 누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냐고? 여보? 아내는 감정이 북받친 듯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제가 아내를 그렇게 만든 줄 알았던 경찰관들은 난감한 듯 아내에게 묻더군요. 이효정 씨, 남편분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휴, 이거 죄송합니다. 신고 과정 중에 뭔가 착오가 있었나 보네요. 그럼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이 가능하시겠어요? 아내는 경찰의 질문에 한참을 망설이는가 싶더니 이내 엄청난 사실들을 고백하더군요. 아내 입에서 나온 진실들은 절 충격 속에 빠뜨리기 충분했습니다. 아내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은 다름 아닌 처갓집 식구들이라는 겁니다. 진짜 범인을 입에 담는 것만으로도 두려운지 아내는 온몸을 덜덜 떨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사실 아내는 결혼 전부터 장인 장모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왔다는 거였어요. 그 비극의 시작은 아내가 어릴 적 장인어른이 재혼을 하게 되면서부터였다는 거였죠. 알고 보니 장모님은 아내의 친모가 아니었고 장인어른과 재혼한 계모였다는 겁니다. 남의 자식을 제대로 돌볼 마음이 없었던 장모님은 아내를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그 강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는군요. 아내는 그 와중에도 본인만 잘하면 모든 게 바뀔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모진 핍박에도 예쁨을 받으려고 부모 말에 순종을 하면서 자랐다고 하더군요. 더 기가 막혔던 건 친부인 장인어른까지도 그런 학대를 당하고 있는 친딸을 보호해주기는커녕 나중에는 본인도 동조했다는 겁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였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에게 그런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죠. 어떻게 장신들 자식을 그렇게 대할 수가 있는 건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충격적인 고백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재혼을 해서 낳은 자식이 바로 처남이었는데 처남이 대학생 때 제 아내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짐승 같은 짓까지 저질렀다는 거였죠. 겁에 질린 아내가 그 사실을 부모님에게 고백했지만 오히려 장인 장모님은 그런 처남을 감쌌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부분을 약점 삼아 아내에게 노예살이를 시키며 지속적인 학대와 협박을 가해왔던 거였어요. 아내의 비참한 과거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귀하고 예쁜 딸이라며 버선발로 아내를 맞이하던 장모님의 모습은 거짓으로 꾸며진 가짜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가면 속에 숨겨진 장인 장모님의 진짜 모습은 딸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아내가 벌어오는 돈을 갖은 협박과 모략으로 빼앗아온 파렴치한 인간들이었어요. 아내의 돈을 자기 돈처럼 마음대로 빼앗아 쓰던 처가 식구들은 아내가 결혼을 하고 나가 살겠다고 하자 처남에게 당한 아내의 아픈 과거를 제게 모두 밝히겠다고 협박을 했다죠. 돈줄이 끊길까봐 그런 추악한 짓을 한 겁니다. 다름 아닌 가족들이란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뼈가 부서지도록 악착같이 돈을 벌어 친정에 갖다 주었던 거예요.
여보, 정말 미안해. 결혼 전에 당신한테 다 말했어야 하는 건데, 나를 너무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니까 도저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 난 정말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정말 당신한테는 미안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미안하다는 말밖에 없어.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제게 용서를 빌었어요. 저한테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아내의 아픔에 저도 알칵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아니야,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지금 당신을 이렇게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은 게 당신네 식구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랑 결혼하고 나서도 폭행을 계속 당했던 거니? 그래서 당신이 친정만 다녀오면 알안 못던 거야? 맞아. 당신이 대기업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나자 폭력과 협박이 더 심해졌어. 근데 또 티나게 때리면 당신한테 걸레기라도 할까봐 정말 보이지 않는 곳만 골라서 때리더라. 아내는 씁쓸하게 웃으며 눈물을 훔치더군요. 그런 아내의 모습에 제 가슴은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있던 경찰들도 심각한 표정으로 아내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있었어요. 그럼 오늘은 왜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도록 당신을 때린 건데, 그것도 임신한 사람을. 사실은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거의 연락을 끊다시피 했어. 이제 이 굴레를 벗어나야겠다 싶더라고. 근데 당신이 우리 집에 돈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아빠한테 소리 지르면서 따졌더니 아버지란 인간이 날 이렇게 만든 거야. 정신없이 맞고 있었는데 계모 그 여자까지도 합세해서 나를 짓밟고 있더라고. 난 뱃속의 아이 때문에 잔뜩 웅크리고 한참을 맞았어. 그리고 간신히 집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어디에선가 그만 정신을 잃었었나 봐. 아내의 얘기를 듣다가 감정이 북받쳐 올라 창피한 줄도 모르고 엉엉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그동안 저 모르게 시달렸을 아내를 생각하니까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아내는 그런 제 등을 토닥이며 오히려 절 위로하더군요. 저희의 사정을 전부 들은 경찰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부모를 고소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고소하겠다고 알렸어요. 그리고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 지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고 자문을 구했네요. 변호사는 아내가 당한 상처를 사진으로 찍어두고 병원 진단서 등을 전부 증거로 모아두라고 하더군요. 또 폭력을 행사한 부모가 자신이 폭력을 가했다는 걸 인정하는 증거도 있으면 더욱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장모님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장모님은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아내와 함께 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너무 오해하지 말았으면 해. 효종이가 글쎄 아버지한테 버릇없이 대들어서 그 양반이 술김에 손을 댔지 뭔가. 그 양반이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술 정신에 실수를 저지른 거야. 사실 다 큰 자식이라도 부모 눈에는 철없는 애로 보이지 않나. 말이야 바른 말이지.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 매를 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자네가 효정을 좀 챙겨주면서 잘 달래주게. 그리고 이번 달에 생활비 넣는 거 잊지 말고. 뭐라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만삭인 사람을 만신창이로 때려놓고서 실수라고요. 부모라면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당신들은 이 사람 부모가 아니라 사기꾼들이라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생활비 얘기를 꺼내요. 도대체 양심이라는 게 있긴 한 겁니까? 자네 지금
장모한테 승기라도 하는 거야? 내 자식 내가 교육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어때서 그래? 이제 제가 전부 다 한 이상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정식으로 고소할 테니까 각오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변호사랑 얘기하시고요. 저는 장모에게 단호하게 경고했어요. 그리고 이튿날 아내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갔고 곧장 장인 장모를 가정폭력으로 고소했습니다. 막상 저희가 고소를 하자 처갓집 식구들은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용서해달라며 난리를 피우더군요. 전 경찰에 신고까지 해가며 그들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가족들과 인연을 끊고 살 수 있겠냐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고 살 수 있겠냐고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에게 온갖 만행을 저지른 그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 그들이 법적인 심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 그들이 아내에게 자행한 협박과 폭력이 인정됐고 그 행동의 책임을 무겁게 져야만 했습니다. 아내가 여태까지 당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몇 년의 실형으론 한참 모자라지만 아내는 그것만으로 만족한다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내의 아픈 상처가 얼마나 깊을지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아내가 낳은 예쁜 딸 덕분에 그 상처를 잊고 살 수 있다는 점이에요. 어쩌면 우리 부부의 진짜 행복은 지금부터일지도 모르겠네요. 아무리 금슬 좋은 부부 사이라도 서로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모르는 게 생기는 법입니다. 모쪼록 제 이야기를 통해 소중한 사람에게 작은 관심 갖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조언과 응원의 한 말씀을 기대하겠습니다.